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이고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 뜨거운 날에 더 뜨거워지는 데가 있는데 바로 정치판이죠. 정치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뜨거운 이야기를 차갑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을 다시 모시고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별명을 잊어버렸네요. 그 참칭 아니고 참보수님, 네,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는 원래는 우리 저 원구성하고 이 저 대북송금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더 뜨거운 게 나와가지고 제가 아침에 또 CBS에서 방송도 같이 하고 오셨죠. 네.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제가 그거 보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뒷이야기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 가방 이야기 가방은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지금 판결은 아니지만 결정. 국민권익위에서 배우자 가방 받은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종결 처리한다. 이렇게 결정 내린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청탁금지법에 이제 해당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부인이 공직자의 부인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청탁금지법 8조 사항에 보면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금품 등을 받거나 뭐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배우자라고 적혀 있고 공직자 등의 이제 직무와 관련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접 처벌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여기 권익위가 따져봤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를 받은 시점에 그 다음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권익위법에 권익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상급기관이나 권익위인데 대통령한테는 상급기관이 없으니까 권익에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이제 뭐 여기에서는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종결처리 규정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종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최재형 목사가 지금 언제 줬네 그 이후에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 묘지를 뭐 이제 현충원으로 옮기는 거 가지고 보훈부에서 연락이 왔네 안 왔네 뭐 대통령 조무 행정관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종결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때 권익위에서도 지금 위원들끼리 논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결까지 붙였다라는 건데 일부 위원들은 어차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수사할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넘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검찰 고발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검찰이 할 일이지 권익위가 할 일은 아닌 거죠. 권익위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하고 여사님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무감각 제로다. 해필이면은 해외 순방 가는데 이렇게 꽃게 깔아줬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의문점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은 명품백, 에코백에 해당되는 그 정도 돈은 그러니까 가방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개가 후퇴했지만은 심각하게 후퇴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 공무원들, 배우자는 제재 규정, 처벌 규정은 있죠.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배우자는 받으면은 이건 제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 대통령만 조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를 뭐 제외한 건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건데 모든 공무원들 배우자들 이렇게 뭘 받아서 처벌 규정이 없다 그거는 좀 아니고요. 다른 공무원들은 처벌 받습니다. 그게 좀 다른데 이게 저는 청탁금지법 상에 좀 미흡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배우자도 뭐 받으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식이잖아요. 대통령 배우자가 뭘 받는다라는 게 그런 거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거나 생각해 보거나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좀 뺀 것 같은데 이거 사례가 있으니까 22대 국회 때는 대통령 배우자도
뭐 이렇게 받으면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게 권익위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정승용 권익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냐고. 이거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해석이 대통령의 이상한 규정을 것 따로 둬야 된다라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 규정을 좀 찾아가지고 올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출직 공직자. 아니 그러니까 선출 여기에 공직자는 정무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무슨 공직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이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규정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 뭐 무슨 장관,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아주 봐주려고 그랬는데 뭘 그걸 저렇게 따져요. 진짜 권익위 사람들 곤란하게. 뭘 욕 먹어야지 이런 거 내리면은. 아니 대통령 동창인데 배우자 이렇게 좀 대통령 배우자 좀 봐줄 수 있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분은 그렇게 박절해요 이렇게. 권익위원장이 판사 출신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만 단 하나의 흠결이 있다라면은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더라. 요 흠결 빼놓고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미담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봐주려고 한 거를 또 너무 이렇게 아니 매정하게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근데 디올백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되지 않았어요? 6개월 전에 이게 12월 19일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권익위 규정상으로는 60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니까 60일에서 30, 그러니까 90일 안에 원래는 종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60일로 따지면은요, 3월 31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총선이 앞에 있으니 거기까지 이해를 가. 왜냐면 3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4월 30일 날 이거를 종결을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100일이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왜 근데 하필 김건희 여사 출국하는 날 해외 순방 가는 날 이거를 하냐고. 홀가분하게 해주려고 좀 친구 배우자 홀가분하게 마음 편하게 좀 외국 갔다 오라고 한 거잖아요. 고도의 메시지 네? 아닐까요? 고도의. 나는 안티라고 봐. 대통령 권익위도 대통령 안티 다 모질이들.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내 정무적으로 모질이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렇게 되면은 정정하겠습니다. 더 논란이 되고 장성철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이러면은 특검 갈 수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김주일 평론가님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셨잖아요. 다른 방송에서 먼저 그렇게 이러면 특검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디미코님이 했잖아요. 왕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빼놓은 것 같다고. 왕을 빼놓은 그러니까 거 이게 아니냐. 제가 봤을 이런 때는 얘기를.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과 국민들의 법 감정,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 기준 그게 훨씬 못 미친 이러한 결정과 판단을 하는 거는 국민 눈치 안 보고 그냥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것 같고 방금 전에 뭐 김주일 평론가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대통령 부인이 또 하필이면 에코백 들고 비행기 트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잘했다라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들지 말지. 그걸 왜 들어 또 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국민 눈치 안 본다. 야당? 너희들 다 뭐 욕하려면 욕해라. 비판하려면 해라. 뭐 맘대로 해라. 메롱?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 생각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야당, 언론의 비판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저 에코백 손수든 김건희 여사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게 작년 7월에도 한번 들었어요. 같은 가방이요? 네, 같은 가방이에요.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작년 7월에 들었을 때가 뭐였냐면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 쇼핑한 다음에 논란이 된 다음에 국내에서 저 가방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가방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명품 매장 쇼핑한 게 더 막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해필은 명품 가방에 대해서 이제 받은 거를 종결을 권익위가 했는데 저 가방을 드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정무적으로 저 주변에 저거를 들라고 한 분들이 되게 정무적으로 바보거나 감히? 아니, 감히 김건희 여사한테 저 에코백을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얘기한다고? 있잖아. 조언을 한다고요? 몰라. 근데 지금 하여간.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셨다시피 국민 눈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데 그냥 내가 가겠다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모질이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경 안 쓴다. 둘 중에 하나로밖에 귀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다. 근데 옛날부터 있던 측근들이 있지 않아요? 옛날부터 같이 일하던. 그런 말을 잘 들으니까 계속 측근으로 있는 거지. 그 측근이 만약 지금 에코백 드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요, 감히? 에코백 드세요라고 조언을 했겠지. 에코백 아니, 안 드세요. 된다니까. 당당하게 헤쳐나가시라고.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그 사과한다고 올렸던. 그 개사과. 개사과. 옛날에. 그때 그 개사가 올리면 안 되네, 또 사과해야 되네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눈밖에 나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무적으로 정무적으로 보나 원칙적으로 보나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앞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권익위의 네, 권익위의 저런 결정과 결정에 대해서 이런 그 대통령 부인의 반응과 본인들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명품백 받은 것에 대한 법적인 논란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저게 뭐 하는 거지? 야, 특검 가야 되겠네.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네. 라는 특검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좀 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도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받았네,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일부분일 거예요. 아니, 대통령 배우자가 선물 받으면 안 되죠. 왜 받아요, 저거를. 비공식적으로 저렇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저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적인 권한을 갖고 이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밝혀라 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가 아닐까. 그 요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권익위였고 하나는 이제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형사일부에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한다라는 건데 1차장 산하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러니까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익명의 관계자로 보도를 하니까 바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맨날 원칙 법 위에 누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검찰에서 소환 조사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권익위도 이렇게 가고 검찰도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축이 다 이렇게 제대로 수사나 조사를 못했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특검해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원구성 협상에서 지금 독주를 한다, 무리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역풍이 없는 게 법사위 빨리 가져와야지 최상병 특검하고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빨리 올릴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관례를 얘기하지만은 야 그거 가져가면은 지금 김건희 방탄하려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요. 오히려 혹 떼어드리려다가 혹 붙여드리는 꼴이 되겠네요. 권익위가 했던 행동이 오히려 특검을 재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원구성에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죠. 국민적인 반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한 거 저렇게 결정해 권익이 나쁘네. 정부나 공직자들 반부패 최종 결정 기관이 권익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치와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면 자충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원구성 얘기 하셨으니까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어젯밤에 또 뉴스가 있잖아요. 단독으로 본회의 열고 상임위원장들 민주당에서 뽑고 그랬는데 그거 내용 조금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박찬대, 추경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거는 자, 법사위만 우리가 가져올게. 그리고 운영이 과방이 필요한 거 너희들이 다 가져가. 위원회가 지금 18개 있는 거죠? 예, 18개 상임위. 이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개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하면서 이렇게 중복을 하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있는 거가 이제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7개를 지금 의석수대로 이제 배분을 하겠다라는 건 하는 거였는데 민주당은 11개를 이미 결정해 놨어요. 상임위원장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운영위원회에 박찬대 그리고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그리고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뭐 이렇게 문화체육 뭐 관광부에 뭐 전재수 등등 해가지고 하여간 냈고요. 그게 이제 다 어저께 투표로 다 이제 표결로 된 거죠. 그래서 191명. 191명이 누군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당이 19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야당만 참석해가지고 하고 여당은 다 빠진 거고 그 직전까지 최후의 이제 논의를 벌였던 거는 법사위만 주면은 나머지 사실상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이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반대당 쪽이 이제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동이 걸리거든요. 상임위원장을 그쪽에서 하면은 이게 180일이 걸리는 거니까 이게 숙려 기간이에요. 일종의 숙려 기간. 근데 상임위원장이 처리를 해버리면은 그 기간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90일을 단축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은 민주당이 그러면 한 달 안에도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이화영 그 경제부지사의 지금 1심이 지금 9년 6개월이 나온 거 이게 이제 이재명이 위험해졌으니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장 소장님 뭐 국회 경험 많으시니까요. 이게 지금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충 보면 이제 룰은 알겠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또 위원장을 뽑는데 위원 안에서 호선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본회의에서 그냥 본회의에서 뽑아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뽑는 네. 본회의에서 뽑는 네, 거고 뭐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다 뽑는 걸로 본회의에서 다 결정되나요? 뽑아요. 국회법에 그렇군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위원장 가져오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위원장이요 회의 소집을 할 수가 있고 회의를 폐회할 수가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안건 상정하지 않을 수 있고 본인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법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나 이거 저기 논의 안 할래. 논의하지 마. 이럴 수가 있고 안건 상정하려고 해도 위원장 직권으로 나 이거는 오늘 회의에 이거 안건 상정 안 할래.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의원이 막 발언하려고 할 때 마이크 꺼! 저 사람 발언 못하게. 그럼 마이크 꺼요. 그러니까 그 회의장 안에서는 거의 왕과 같아요, 왕.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뭐든지 안 되게는 할 수 있겠네요.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되게는 뭐 자기가 발의해서 되게 하는 거는 쉽지는 그건 않을 어려워요. 수 있겠지만 네. 뭐든지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그냥 여야 간의 상임위원장의 간사들이 합의해가지고 안건하고 일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라고 하더라도 싫어 나 안 할래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회의 소집 안 할래 그럼 회의 소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측에서는 회의 소집하지 않은 위원장은 사퇴해라. 이거예요. 그냥.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규탄한다. 위원장 탄핵 이런 건 없고. 탄핵 있죠. 그냥 탄핵 그래요? 있는데. 근데 또 그냥 다수당 위원장 사퇴해라. 막 이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규탄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위원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저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궁금증은 근데 국회에서 모든 뭐 법안이든 예산이든 다수결로 다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위원장은 그 국회의장도 다수당이 가져가고, 근데 위원장은 약간 관례상 배분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네.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의석수에 따라서 원내 교섭 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해요. 그게 되게 복잡해요. 막 이렇게 그냥 상임 위원들 배분하는 것도 막 소수점 몇 개까지 해가지고 대단한 복잡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그걸 결정하는 거고요. 일단은 여야 간의 합의를 보는 거죠. 자, 그래, 니들은 요 상임위 11개 가져가고, 자, 야당, 국민의힘은 우리 7개 가져갈게. 그 상임위원장, 니들 민주당에서는 요 사람을 상임위원장 후보로 뽑아. 그러면 국회 내에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 안 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뽑는데 민주당도 자기네 후보 내고 국민의힘도 자기네 후보 낼 수 있어요. 이거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로 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다수당인 민주당이 후보로 선출한 사람이 상임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후보를 선출해봤자 본회의장 가면은 우리가 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장 안에서 상임위원장은 각 당에서 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구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별로 투표를 다 따로 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면 법사위원장 투표 따로 하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막판까지 협상을 한 것도 있지만 투표를 다 해야 되니까 개표도 다 해야 되고 검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을 지금 냈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느 상임위에 가고 싶다라는 거를 일종의 소원술이라고 하죠. 자기가 가고 싶은 상임위를 내면은 그걸 원내대표가 1차로 조정을 하고 국회의장이 대충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주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소원술이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되니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에 찾아와서 부탁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일단 국회의장이 다 배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보임을 뭐 사임 보임을 일단은 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아예 상임위를 다 보이콧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5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서 국회 바깥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랑 협의해서 하고 국회는 아예 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쨌든 11개는 임명하고 7개는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렇게 국민의힘 몫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핵심은 법사위 위원장인 법사위예요. 거죠. 정청래 위원장 지금 선임을 한 거죠. 그렇죠. 선임이 뽑혔죠. 뽑힌 그냥 거, 법사위원장이 선출이 된 거죠. 됐어요. 됐죠. 그냥 국회법상으로. 그래서 본인이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내가 우리 당 간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빨리 소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빨리 특검법을 처리하는 절차 빨리빨리 마련하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이제 법사위를 운영을 할 생각인 것 같고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법 안들이 올라오면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60일, 뭐 90일 이런 거 또한 여야 간의 협의, 합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검법을 빨리 처리를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잘못된 부분을 빨리 고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자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그 수사 검사, 기소 검사들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겠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이냐?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정도의 상태에서 권력이 운영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제도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건데 지금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수사검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복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 불리한 또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기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그럼 특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사한다. 이것은 압력, 압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는 특검 법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를 직접 언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맞아요. 확인해 봐야 언급은 돼요. 안 했어요. 네,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필요한 법안들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상임위가 법사이기 때문에 뭐 여기만 통과를 하면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리를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있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술자리 회유 그래서 이화영과 검찰이 이화영과 김성태 불러가지고 연어 사주면서 술 사주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여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건 특검으로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특검으로 모든 그 이화영의 그 수사 과정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사실상 그 법의 취지를 보면은.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공수처의 원래 설립 취지가
고위 공직자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 검찰, 뭐 검사들 이런 사람들 비위가 있으면 수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 공수처가 생긴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술자리 회유가 있었던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저는 조사, 수사가 필요하니까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맞고 그거를 다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이건 이재명 방탄이라는 의혹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 하나 또 하나는 특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야당들도 동의를 할 텐데 이게 올라오면은 이게 같이 막 섞여서 올라오면은 뭐 어떤 건 찬성하고 어떤 건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단일 대우가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야당들이 이거 찬성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에서 그 지금 뭐 술자리 회유 이 특검에 찬성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마음은 알겠는데 뭐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은 저는 정무적으로도 바람직하고 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바람직 안 하니까 이거는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정 필요하면 국정조사해라. 국정조사하면 되지 않나. 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가 오히려 더 특검보다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 정무적으로도 그런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검사는 고발할 수 있게 법 왜곡죄까지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라든지 국회를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을 위한 방탄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그것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보통 국회에서 권력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슨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우리가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해가지고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저 검사 수사 잘못한 나쁜 놈 저건 특검해가지고 수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거야. 저 판사 제대로 판결했어 안 했어? 이것도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판단해 볼 거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입법권에 손을 넘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김승원 의원의 이제 개인 의견이고 아직 이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뭐냐면은 수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검사나 판사를 고발하게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끝도 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법이야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뭐 나오면은 무조건 법 왜곡죄 걸겠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론 압박용이고 민주당이 뭐 좀 거칠게 약간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를 당론으로 할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론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술자리 회유는 저는 조사는 해봐야 된다. 그거는 좀 별도로 분리해서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대부분 형식 논리 같이 들려요. 뭐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견제하고 유연해야 되고 이런 건 다 옳은데 실제 이 내용을 좀 저는 들여다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너무 사건이 복잡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도 같고 저도 막 좀 복잡한데요. 대북 송금 그 의혹,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한번 짚어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략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혐의 관련해서 쟁점은 세 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돈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거 관련된 건데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 방북을 위한 뇌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아니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거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 용도야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랑 연관시키지 마 라고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 라고 이번에 판결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대북 사업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쟁점인데 검찰에서는 17차례 직접 보고를 했다라고 본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아니야 우리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 그냥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알아서 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쟁점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은 오락가락하면서 막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는 통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접촉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김성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김성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신빙성이 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범이라고 적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거기는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2018년도가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였잖아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러는데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데려갔는데 이재명 지사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대탕트 이제 화해 분위기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빠질 수 없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마음이 조급했던 거고, 그래서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화영이 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건데 그 해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북한으로 이제 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로부터 대납하게 한 게 이제 있는 건데. 이제 이거가 저는 이화영 부지사는 유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죄를 피하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어요. 하나는 법인카드를 쌍방울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썼어요. 그걸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과거에 비서관인 출신이 이제 아는 사람이 썼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한 게 킨텍스 사장 대지 시절에 빼고 나머지 법인카드 갖다 쓴 거는 이거는 죄야. 그리고 이거는 죄예요.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본인이 주장하기에 이거는 뭐 아니라고 뭐 여러 구차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도 하는 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북송금이 있는데 킨텍스 사장은 평화부지사 전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에 썼던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유죄를 피하기 힘든 건데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찰은 1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12년이 뇌물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가 12년, 그래서 3년이 정치자금법을 했는데 각각 12년은 8년이 나오고 3년은 1년 6개월이 나와가지고 합쳐서 8년 1년 6개월에서 9년 6개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핵심은 북한으로 돈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확정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했다라는 거를 임직원들이 다 실토했고, 그게 북한으로 넘어간 것까지 했는데 이화영이 거기에 역할을 한 것도 맞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도 사실상 맞다. 이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사실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든 안 했든 유죄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완벽하게 말이 엇갈린다. 검찰은 17차례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고 이화영은 처음에는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말을 뒤집었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장에다가도 이제 그렇게 17차례 했다라고 이제 적은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쟁점은, 그러니까 이화영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말을 뒤집었으니까 진술의 일관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그런 게 본 거고, 그러면은 제3자인 김성태가 얘기하는 얘기를 지가 본 것도 아닌데 이화영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건데 이 얘기는 다 믿을 수 있느냐. 이재명의 재판은 그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국정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쌍방울이 본인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건데, 본인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든 뭐 해서든 이화영이 그거를 알선해 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쌍방울이 대북송금 그러니까 해가지고 주가를 띄우기 해서이든 아니면 뭐 이거를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알선해 준 거니까 어쨌든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측의 논리는 뭐냐면은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민주당 쪽에 이제 놀린 거고, 그거는 법원에서 아마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1심 판결은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것하고 나머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판결했으나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모르겠다. 아직 판단 여부. 뭐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고, 일단은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판단 여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사실. 검찰에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서 치열하게 또 본인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겠죠. 아, 근데 김성태 회장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랑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전화기로 바꿔줘서 통화까지 했다.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나한테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내용 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반응까지 보였어. 그러니까 너 우리 같이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니까 이거는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는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9월에 이재명 구속영장이 이제 검찰이 청구를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중국 심양에서 협약식을 맺고 있었는데 이화영이 김성태를 전화를 건 거를 바꿔주니까 이재명이 얘기를 한 길을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납해 준 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장에 했는데 그 당시에 판사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이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기소가 되면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를 다투겠죠.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쟁점은 명확하네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제 감으로는 입증을 아직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류한다는 건 항상 범죄 사실 입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방송에서 다 간접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빼 이렇게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게 없었으면 대통령의 경로와 지시가 없었으면은 왜 국가안보실하고 막 비서관들하고 막 다 그렇게 전화 돌리고 막 그 난리통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 법정으로 가서 입증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재명한테 이화영이 보고를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큰 돈이 오가고 북한하고 있고 이게 지금 평화 문제로 이렇게 해설이라고 추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검찰이 입증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어. 야, 임성근이 무조건 구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려면 당사자가 입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조태용 안보실장, 뭐 임성도 국가안보실 2차장, 아니면 뭐 이원모 공직기관 전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입을 벌려야 되는데 벌리겠냐고요. 근데 이런 지금-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거는 근데 약간 다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 출신이잖아요. 아니에요. 출신이 아니라 거기에서 고문. 예, 그러니까 쌍방울 출신이 아니라 원래는 쌍방- 이해찬계 보좌관 했었고 의원을 했는데 쌍방울로부터 임직원이 돼가지고 법인 카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화영 부지사하고 쌍방울하고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으면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이 공모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보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는 일이 아니,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별도의 동기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주가를 올려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진짜로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 한번 도모를 해보자라든지 하는 공모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최상병 거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팅은 아니죠. 다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개선 안에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이재명 당대표가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다, 몰래 추진했다라고 추측하고 뭐 상상하는 것도 좀 상식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식은 안 네. 맞는다. 그 부지사 이름 그건데 저 이번에 북한에 김성태 회장이랑 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태 평화위원회
위원장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보고하는데 이제 돈을 얼마를 보내겠다. 아니, 가는데 이런- 돈을 이런 대납하는 거리죠. 건데 그거 어떻게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다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뭐 이재명이 무슨 유죄다 무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업 회장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부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거를 전혀 모르고 보고도 안 받았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입증하는 거는 또 다 공식 문서가 있든지 네,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확실한 그 녹취가 있든지 당사자들 입증은 간에 다른 문제다. 확실한 증언이 있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재판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짧게 정치적 여파는 어떨 것 같으세요?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좀 방탄하기 위한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 통과돼야 돼. 그래 맞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거 그렇게 반대 안 해. 이러는데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 이거 검찰 수사 제대로 됐나 안 했나 그 검찰 검사들 특검을 하겠다. 법사위에서 빨리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려고 법사위원장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복잡해졌다. 한동훈이 등판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지금 헌법 84조 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에 3번 썼어요. 한동훈의 관심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반대 그리고 헌법 84조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근데 이걸 했다라는 거는 2조 심판론으로 이번 전당대회 뚫어보겠다. 지금 그렇게 뭐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헌법 84조가 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직 중에.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기존에 진행되던 거는 이미 재판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재판은 계속 나와야 재판을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유죄가 나오면은 물러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쉽게 얘기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고 중요한 거는 한동훈의 관심사 뇌구조는 여기에는 84조, 이쪽에는 해외 직구 금지, 여기에는 당 대표 이렇게 좀 그려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구는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다 빼세요. 아니 나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한동훈의 입장이 좀 궁금해.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그 질문 받지 않을까요? 전당대회 나오면. 찬성하죠. 뭘그 반대하겠어요. 유난 공멸이야 공멸. 좋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번 1심 재판 관련해서는 입증은 아주 쉽지 않고 명확하게 되진 않았지만 정치적 여파는 어쨌든 민주당은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등판의 명분을 얻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정치가 경제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같이 인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하고 같이 돌아와서요. AI와 관련된 이 경제안보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